반갑습니다. 장정종 시장점검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이 반등폭이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증시 하락폭이 크게 나왔는데 약간 이제 양적 긴축에 대한 어떤 시장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 양적 긴축이 충격이 클 것이다, 아닐 것이다 이 말들이 많은데 제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항상 '시장이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지만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수급과 관련된 부분들은 선반영이란 게 있을지언정 선반영이 있더라도 결국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6월, 7월에 이 양적 긴축이라는 부분이 영향을 줄 것이다. 근데 이게 그 앞에도 똑같습니다. 앞에도 이 폭락 이후에 이제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이다라고 봤던 부분이 생각보다 약했던 게 이 시기에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뭐 엄밀히 말씀드리면 뭐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의 문제라기보다는 왜 그런 판단을 했었으며 이 판단이 틀린 근거가 무엇이냐. 이 금리 인상이 진행이 생각보다 빨리 긴축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이번에도 베어마켓 랠리가 짧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짧을 수 있다라는 건 상승폭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건 이 양적 긴축에 대한 충격이다. 네.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시장이 또 눌려지는 거고 8 월에 조정을 받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저는 또 자금 회수가 또 지연이 돼 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다 지연된 건 아니고 뭐 일부밖에 안 나와 가지고 일부가 나왔으니까 마음 같아서는 제가 먼저 받아서 뭔가 하고 싶지만 이 또 도리상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먼저 가장 오래 기다리신 분들께 먼저 드리고 전 또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8월 말로 밀렸는데 8월 말이 되면 겨우 다 해결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저는 돈을 언제 받느냐 그러면 12월 말입니다. 이게 참 12월 말이다 보면 이게 또 제 관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돈 나올 때까지는 '시장이 나빴으면 좋겠다.' 저도 인간이고 이기적인 존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 스탠드가 생각보다 정상적인 시장보다는 쪼끔 부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8 월에 이제 정산이 다 끝나게 되면 뭐 그거는 될 겁니다. 뭐 몇 천만 원이라도 남을 거니까. 저 때 이제 뭔가 투자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뭐 저 때보다 관점이 좋아질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이 제 상태까지도 보셔야 되는 이유가 제 나름대로 이제 객관적으로 읽는다라고 하고 그걸 보여 드리는 건데 사실 이게 뭔가 이런 기준을 던져 준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면 자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글을 써 보세요."라고 하면 뭐부터 써야 되지? 거의 대부분 여기서 막힐 겁니다. 근데 제가 부모님 해 가지고 부모님에 대한 글을 쭉 씁니다. 그럼 이걸 보고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써 보십시오."라고 하면 여기 이런 부분이 쪼끔 부족하니까 요걸 좀 더 보강하고 어머니 얘기가 너무 많아. 난 아버지 얘기도 많이 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쉽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맞아 틀리다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평범한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보고 있다. 이거에 대한 어떤 기준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기준을 통해서 이 관점에서 '이 친구는 이걸 너무 간과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미국 양적 긴축 내가 봤을 때는 이거 태풍급이야. 너무 무시무시한 건데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이거 선반영됐는데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 생각에 맞춰서 고쳐서 관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던져주는 게 좋은데 대부분 그냥 무당이 돼 가지고 이런 기준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모릅니다. 손절하세요." 뭐 요런 거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게 편하지만 결과가 편하지는 않습니다. 결과는 불편합니다. 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시장이 양적 긴축에 영향을 받아서
베어마켓 랠리로 봤던 게 이 매물대에서 머무르는 거다. 이 관점이었는데 이것조차도 매물대 도달까지도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뭐 요런 관점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양적 긴축이 과연 매도를 얼마나 가져올지 모르겠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까지 시장에서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예, 그리고 그 얼마 전까지 매도한 부분들이 양적 긴축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었느냐? 이러면 조금 낫고 선제적 대응이 아니었다 그러면 더 나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 환율에서는 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환율이 지금 일시적으로 안정을 찾았는데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립니다. 그럼 해외로 가는 달러를 국민연금이 뭐 해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때려 박습니다. 그러면 달러를 국민연금이 직접 매입을 해가지고 가져갑니다. 그럼 달러 가치가 오르게 되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국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환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니까 국내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부분 하나. 그리고 양적 긴축을 했을 때 결국은 미국에서 채권을 덜 사주고 이렇게 됩니다. 유동화 지원도 덜 해주고 이렇게 됐을 때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실질금리를 더 올려야 됩니다. 네, 그러면 기준금리 올린 것보다 시중의 금리가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미국 달러화가 어쨌든 안전자산인데 안전자산의 그 수익률이 높아졌다. 미국으로 자금이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국 증시 팔고 들어가는 수요가 생깁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 원화 가치가 더 약화될 수가 있고 약세일 수 있고 거기에 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미 이게 다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린다는 건 최근에 나온 뉴스고 그리고 양적 긴축은 예전에 나온 뉴스고 어느 정도 외국인 매도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매도한 건지 안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럼 시장에 대한 관점은 제가 말씀드린 기존 거보다 조금 더 수정이 돼서 나빠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암울한 시기에 어쨌든 제가 계속 준비를 해왔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 조만간에 이제 이 크라우드 펀드를 이제 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올려드릴 건데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이 자금 조달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제가 여러 가지로 문의를 해봤는데 그냥 발기인으로 참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공개적으로 진행하면 이게 공모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런 또 문제가 있고 또 아니 그러면 합법적으로 증권사 끼고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증권사에서 대부분 다 난색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비상장사에서 공모로 자금 조달을 진행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의견은 그렇습니다. 금감원에서 처음 커트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금감원에서도 사실 처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지금 어쨌든 뭐 이거 그냥 공개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니면 아무도 못할 것 같으니까 그 부동산에서 경매로 들어가서 지금 이미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개적으로 한다는 건 뭐 이런 겁니다. 제가 안 받아가면 아마 할 사람이 없을 것 같다라는 거. 근데 제가 하는 걸 만약 이걸 알고 누군가 더 비싸게 사서 방해를 한다? 그러면 뭐 다른 거 하면 되지 뭐. 예. 왜냐면 일이라는 게 항상 순리대로 가야 되니까 이게 정말 괜찮은 아이템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걸 제가 여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 항상 투자라는 건 어긋납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 기회라도 덤비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하는 걸 누군가 알고 가져간다라고 하면 잘 해보시라. 난 다른 거 찾아보겠다. 이러면 되는 거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1차에서 유찰이 됐습니다. 1차는 유찰이 되고 보통 2차도 유찰이 됩니다. 그러면 3차냐 4차냐 이게 문제인데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격은 이 정도 4차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4차 아니면 5차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안 되면 말고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이제 그 굉장히 이제 국가적으로 큰 손해를 본 사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이 이제 근저당 채권자인데 240억이 물려 있고 여기서 이제 이번에 입찰을 받아도 이걸 건지는데 이게 아마 유찰이 될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산업은행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예상 낙찰가로 62억인데 여기 임금 채권이 여기 또 줄줄이 신청이 돼 있습니다. 임금 채권은 근저당자보다도 더 많이 돼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개인 이름이 들어가신 분들 예전 직원들일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직원들이 잡아놓은 요 근저당 채권이 금액이 꽤 되던데. 근데 이건 저 임금 채권은 최우선적으로 배당이 되게끔 되어 있으니까 한국산업은행에서 건질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적다. 많이 날아갔다. 근데 그 외에 뭐 여기 신용보증기금, 무역공사, 농협 다 날아갔습니다. 예. 요 금액들이. 물론 근데 금융기관들은 대출을 하는데 이 정도의 리스크는 감수를 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큰 자금이 투입된 회사 제가 봤을 때 한 800억 정도 이 회사에 투입이 됐는데 공장 잘 지어 놓고 설비 잘 갖춰 놓고 가동도 제대로 못하고 망했다가 지금 이제 그 부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계획은 이렇습니다. 요런 상태고 일단 요 공장은 굉장히 잘 지어졌다. 공장에 대해서는 아주 우수하다라는 그런 평가고 공장 건물만 해도 뭐 한 100억, 200억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설비가 이제 조금 이게 3개월 정도 걸린다는데 인력 투입을 저는 최소화해 가지고 천천히 소수의 인력으로 정상화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랬을 때 1년이 아니라 아니 3개월이 아니라 한 6개월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게 또 이 종합 폐기물 처리 허가권을 다시 받는데도 그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게 시간과의 싸움인데 이 제조업에서 시간과의 싸움은 항상 그렇습니다. 자금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이제 뭐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 재산을 여기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 전 재산이라는 게 지금 당장 나오면 사실 뭐 혼자 알 건데 12월에 나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 크라우드 펀드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떤 형태냐면 한국 예탁결제원이 같이 하는 거고 1년에 한도가 30억입니다. 그래서 30억이고 투자를 하시는 금액은 이게 500만 원이었나 한도가? 여기 펀드 투자하기에서 뭐 회원가입 해가지고 이거를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500만 원. 동일 발행인한테 500만 원 할 수 있고 그리고 적격 투자자나 뭐 전문 투자자가 됐을 때 이제 한도가 없다는 건데 뭐 가능하면 500만 원씩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부담도 없고 저도 어쨌든 이 사업에서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외부 자금을 최소한으로 써야 또 자본 효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중개업자가 있습니다. 지금 크라우디를 통해서 할까 생각 중인데 요 크라우디 말고도 기존 증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에서도 하고 있고 근데 이거를 이제 들어가 보니까 뭐 펀딩 성공한 사례도 있고 그런데 생각보다는 이게 좀 활성화가 안 돼 있는 느낌? 진행 자체가 8건밖에 없는 그리고 성공했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뭐 5억 모집하는데 5억 초과하고 이런 게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좀 기존 증권사 중에서 뭐 조금 이제 뭔가 익숙한 게 이게 유진 투자증권인데 뭐
그래서 이 크라우디를 통해서 할까 아니면 기존 증권사 통해서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 가능하면 좀 접근성이 좋은 걸로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 1 인당 500만 원 한도로 요거를 하실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이걸 입찰을 받게 되면 이 계획은 이렇습니다. 자 뭐 한 4차 정도 생각하고 있고 62억 정도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이 가격 안 오면 그냥 안 할 거고. 예. 그러면 저기 62억 인데 뭐 세금 이런 거 해 가지고 한 70억이 소요가 될 거고 여기서 30억을 조달을 해서 요 경매 대출과 함께 하면 대략 뭐 이 정도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낙찰을 받고 예전에 일하시는 분들 다시 예 그 표현하자면 스카웃하고 그리고 국내 재료공학의 최고 권위자분을 모셔 가지고 진행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요 자산 효율화를 위해서 여기 이제 건물이 대략 건물이 한 4,791 평인데 층수가 2층인 거 제외하고 여기 한 태양광 투자가 한 1,800kW 정도 태양광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해서 수익이 빠르게 나올 수 있게 요렇게 하면서 공장 재가동을 위한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경매를 예를 들어서 62억에 받고 뭐 이런 일치 부대 비용까지 하면 한 70억 정도가 드는데 이 70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공장이 가동이 된다. 그러면 건물이 200억 정도 잡히고 설비가 한 200억 정도 잡힐 겁니다. 가동되는 설비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자산 가치가 400억이 되니까 투자로서는 굉장히 좋은 출발입니다. 여기에 태양광으로 수익 나는 거 인건비 일부라도 상쇄를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제가 자금을 추가로 투입해 가지고 요 재료비를 확보를 할 겁니다. 예 재료비로 이렇게 투입이 되는 자금은 재료를 사서 이제 공장에 돌아가면서 이게 이제 2주 정도면 한 바퀴가 돌게 됩니다. 아 이 한 달하고 2 주인가? 네 들어가서 한 바퀴 돌고 나오면 예 이게 한 13% 정도 마진이 떨어집니다. 이거를 이제 계속 돌리면서 하게 되면 연간 매출이 뭐 한 3천억 정도? 예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200억 이상이 나오게 되니까 순식간에 이제 가치가 불어납니다. 그걸 재투자하고 여기서 이제 주석, 리튬 그리고 그 도시광산 사업까지 연계를 시키면 그러면 이제 뭐 시가총액으로 조 단위의 이제 기업이 될 건데 뭐 물론 말은 쉽습니다. 말은 쉬운데 그래도 뭐 이게 만약에 된다면 세상을 놀라게 하는 거고 잘못된다 하더라도 크게 뭐 잃을 게 없을 것 같은 예 그래서 한번 해 보려고 혹시라도 안 되면 그냥 안 하고 예 안 하는데 그럼 자금을 모으면 어떻게 할 거냐. 예 그건 뭐 반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합법적으로 이게 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예 전환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략적으로는 그런 계획인데 이걸 이제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게 너무 이제 시장이 암울하고 쪼끔 좋아질 만하나 싶었더니 또 뭐 이 양적 긴축의 충격이 적지가 않을 것 같고 예 암울한 거에서 이 희망을 가지시라고 예 그렇게 해서 올려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시장으로 돌아와서 댓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이 나쁘고 지루하고 이런 부분들은 매우 지극히 정상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정상적인 부분을 계속 정상적이지 않게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정상적이지 않게 생각하면 인내심이 소진이 될 거고 그러면 정확하게 버티다가 수익을 나기 전에 다른 어떤 결정을 해 버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인내심을 지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거고. 예 그런데 그 인내심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제가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다. 곧 올려드릴 것이다." 이게 결국은 희망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안 되면 안 되면 할 수 없고 누가 경매로 더 비싼 가격에 받아가면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되니까. 만약에 제가 이걸 인수를 해서 정말 큰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국은 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동영상 재생하듯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면 어차피 될 거고 안 될 거면 안 될 거고. 그래서 제가 경매 가격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기준을 설정해 놓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알고 뭐 더 쓸 사람 있으면 써서 해 봐라. 뭐 니네는 못할 것이다. 뭐 요런 생각인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예상대로 된다면 여러분들께 이제 희망을 드릴 수가 있고 이게 큰 부담도 아닙니다. 만약에 참여하신 분들 500만 원 예, 이렇게 해 가지고 잘 되면 이 500이 잘 되면 5억이 돼. 잘 되면 5억이 됩니다. 잘 안 되면 뭐 한 반은 남을 거니까 그냥 그 정도 생각하시고 하는데 이 주식 투자에서 이런 희망이 있으니까 적어도 무리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만 해도 요 가치는 충분히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지루한 것도 덜 할 것이고 인내심도 덜 소진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만 해도 충분한 효용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직 뭐 제가 원래대로면 이제 그게 완성이 됐을 때 올려드릴 건데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해서 올려드린 겁니다. 지금 타이밍에는 희망이 필요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장이 나쁠 때도 이제 개별 종목의 흐름들이 지금 많이 이제 지수의 어떤 주박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좋은 종목만 갖고 계신다면 그렇게 지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암울한 걸 전하자면 요거 요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이제 시간이 있다 보니까 물론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는 관점 당연히 틀릴 수도 있고 제가 보는 관점 수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제가 뭐 자신 있다고 하는 부분은 주식하고 뭐 역사, 컴퓨터, 제가 컴퓨터 공학 전공했으니까 뭐 이 정도인데 그 외의 부분은 여러분들 평범한 상식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예, 크게 무게는 두지 마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게 어쨌든 휴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빠르게 결말이 날 것이다. 예, 저는 처음부터 계속 틀려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러시아가 이게 우크라이나 여기 동토층이 녹으니까 공격을 못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녹은 땅 때문에 고전을 해서 이 수도를 점령하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신속하게 점령하고 끝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가 침공을 안 할 것이다 했는데 침공을 했고 계속 틀렸습니다. 한 번 틀렸고. 그리고 러시아가 신속하게 점령해서 전쟁이 빠르게 종식될 것이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다 틀리고 있습니다. 그거 감안하시고. 세 번째, 러시아가 이 동부 지역을 먹고 크림반도까지 연결되는 이런 이제 회랑을 구축하고 전쟁을 휴전으로 갈 것이다라고 봤는데 이것도 좀 틀리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되게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오히려 러시아 외의 국가들이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러시아가 어려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 사항을 언론에서 반영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러시아는 이제 세계 최대 곡물 수출국이고 그리고 예, 어마어마한 그 원자재를 수출하는 국가인데 지금 핵심된 수출을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 이 서방 세계에 고르게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전쟁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에 대한 방역이 풀리면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촉발이 된 건데 전쟁까지 터지면서 그 상황이 되게 더 나빠졌다. 그거를 지금 러시아가 사실은 조금 즐기고 있는 상태다라고 봤을 때는
굳이 휴전을 해줄 필요가 있을까? 휴전을 한다고 해서 제재가 풀리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제 그냥 전력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계속 전쟁이란 상태를 유지를 할 거고 공세를 취할 거고 우크라이나가 아무것도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보면 이게 뭐 이제 전쟁이 일어나나 마나 큰 영향이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들면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원하는 종전, 휴전 이런 소식은 좀 힘들지 않을까 현재 생각하면.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측 3개가 다 틀렸고 이번 거는 이제 뭐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원자재 가격이 빨리 안정을 찾아야 되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기대하는 소식들이 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댓글이 아니고. 네, SMR 소형 원전. 뭐 저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 소형 원전이란 게 어느 정도 이미 틀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제 효율의 문제지 소형으로 갈수록 이제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 효율을 어떻게 보완을 하느냐의 차이지 요거 자체의 효율만 보완한다면 시장성은 굉장히 좋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전하다는 전제로 미국같이 큰 나라가 있으면 소형 원전으로 주요 도시에 전력을 공급한다. 그러면 송전의 손실도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이걸 더 작게 해서 만약에 자동차에 넣게 된다. 평생 주유 안 해도 됩니다. 예. 그래서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전망 아주 좋다라고 보는데 기술력으로 이거를 보완을 하려면 최소한 6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예. 그게 이제 또 뭐 양자 컴퓨터가 출현하고 양자 컴퓨터로 인해서 이제 강인공지능이 빠르게 오고 강인공지능이 이제 24시간 풀 가동하니까 사람이 연구 개발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결과를 도출을 해낼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점들이 빠르게 해소가 되면서 이 기술의 어떤 비약적인 발전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하게 갑자기 세상이 달라져 버릴 수 있다. 예, 그게 이제 기술적 특이점인데 기술적 특이점이 오면 뭐 당연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효율 부분도 신속하게 해결을 할 거고 그럼 전망이 아주 무지무지하게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테마에 편승하는 그런 건 뭐 운인 거고 그것보다 이제 좀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기업이 있느냐 아니면 그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낼 만한 기업이 있느냐 이걸 따졌을 때는 이제 두산중공업밖에 없으니까. 근데 두산중공업이 아직도 좀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한번 두산중공업 그냥 지금 상태를 보시고 투자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율 뭐 거의 반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어렵게 전달을 한다는 건 그냥 모른다는 것과 같습니다. 뭐 이게 그러니까 누군가가 설명을 하는데 뭐 못 알아듣겠다. 그 사람이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 아니면 저처럼 전달력이 아주 떨어지든지. 예. 그리고 삼성전자가 M&A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한 번씩 움직이는 건 이제 실질적으로 그건 시간 문제니까 좀 반응이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우린 PT에서도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아 근데 이 삼성 M&A 관련해서는 아마 외국 기업이지 않을까 싶어서 보유 종목 중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예 뭐 간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 종목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큰 하트를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것도 한번 살펴볼 텐데 보통 이제 여유 현금이 있으면 직접 투자를 하면 이게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매번 투자할 때마다 매번 이사회를
열어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편하게 투자를 하려고 자회사로 요렇게 이제 설립을 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회사에서 투자하는 건 이제 자회사에 돈 넣을 때 한 번만 의결하면 끝나고 나머지 여기에 이제 구성된 이사진이 결정하는 거니까 이제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회사가 정말 여유가 넘쳐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뭔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했는지 이것만 이제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중간에 시장이 나빠서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말을 너무 길게 해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신속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봐야 되는 게 두산중공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이 이름을 바꿨나? 이건가? 아닌데? 퓨얼셀은 그거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또 이름을 바꿨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는 예, 두산 에너빌리티로 바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바꾼 지가 좀 됐는데 네,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소형 모듈형 원자로라고 하는 게 이제 SMR인데 이름도 바뀐 걸 제가 잘 몰랐을 정도니까 좀 주식에 좀 소홀하긴 한 것 같습니다.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본업이 주식이니까. 네, 그래서 그 두산이 이제 두산중공업을 통해서 이걸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두산이 예전처럼 좋은 거 다 빼먹고 두산중공업에는 이상한 것만 넘길 것이냐, 이게 핵심인데 일단 두산중공업을 벗어나서 이 사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게 좋다 해도. 그래서 이제 그리고 성과가 나오려면 이제 2023년 말 정도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28년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외에 이제 두산중공업을 그러면 이런 어떤 성장 기반이 있으니까 두산중공업을 사도 될지 안 될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과거에는 두산중공업이 대표적인 저평가 종목이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주가가 형편없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저평가였는데 계속된 증자로 인해서 주식이 많이 희석이 되는 바람에 지금은 저평가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주식 수가 1억 2,900만 주에서 지금 5억 4천만 주로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쌀 때 마구 찍어내 버리는 바람에 과거에 이때만 해도 두산이 굉장히 저평가였는데 그래서 적정 주가가 한 6만 원 정도 된다라고 봤는데 주식 수가 이렇게 늘어나서 물타기를 다 해버리니까 거의 뭐 한 4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두산중공업에 아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저평가 매력은 이미 없어진 상태다. 그래서 실적이나 가치에 비해서 지금 적정 주가라고 보면 적정 주가가 얼마냐면 이제 한 16,000원 정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해졌습니다. 그래서 16,000원 정도가 적정 주가다. 근데 앞으로 성장성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까지 떨어지면 미래 산업에 대한 어떤 투자로 공략을 해봐야지. 그게 아니면 이제 그냥 추세로 가야 됩니다. 추세로 갈 때 이게 큰 틀에서 아직
추세가 살아있는지는 매우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쭉 그어보면 부러졌습니다. 물론 이게 또 빠르게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완전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 상태에서 조금만 내리면 앞으로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도가 됩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것도 추세를 따라간다, 이것도 사실 현재 어렵고, 그래서 사실 지금 그걸 보고 매수하기는 타이밍이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23년 말에 뭔가 조금씩 성과가 나니까 한 1년 정도 천천히 보시다가 가격이 마음에 드는 가격까지 내려왔다, 그때 사셔도 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림 PTS. 요즘같이 이제 시장이 나쁜 상황에서 뭐 제가 이걸 적극적으로 무조건 담으시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물론 뭐 떨어지면 사시고 이 정도는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지금 이제 급등했다고 제가 추천한 종목이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약만 올리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재밌는 사실은 대표이사도 뭐 때문에 오르는지 모른다. 예. 그리고 여기 경영진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또 안전하게 하면서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저성장을 커버를 하려는, 그런 어떤 좋은 경영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얼마 전까지는 저평가 상태였고 회사 가치가 한 800억 정도 되는데, 얼마 전까지 5,000원이면 800원이지만 이게 5,000원이면 한 600억 정도 됐던 거니까, 그래서 쌀 때 담아 두시면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매집형의 거래에다가 지금 거래가 점증하고 있는 상태. 근데 이 거래가 점증을 하는데 이전 고점도 넘어서려는 이런 기세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고 상장했을 당시인가 이때가, 그때보다도 훨씬 더 좋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기세를 보면 이제 뭔가 시세를 낼 것 같은 상황인데, 그걸 또 드려가지고 이거 한번 따라 붙어볼까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무조건 쌀 때 사는 것 말고는 무조건 안 됩니다. 만약에 뭐 추세 따라서 사서 잘 먹었어요 하는 것도 그냥 어쨌든 제 의사하고 상관없이 여러분의 판단에 의해서 한 거니까 거기서 공치사 할 생각은 없는 거고. 그래서 기세가 좋고 에너지가 좋지만 저는 이제 비싸면 반대니까 그냥 적당할 때 잘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기세 좋게 올라가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HRS. 네, 뭐 이 회사가 이제 인플레이션 수혜를 받고 수익을 잘 내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익을 잘 내는 회사들은 뭐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그렇지만 시장이 좋을 때보다 나쁠 때, 그때 관심을 더 많이 받고 더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주가가 재미없는 흐름이고 또 추세가 유지가 되느냐라고 보면 뭐 그렇죠. 이것도 뭐 간당간당 하는 상태인데, 근데 좀 길게 계속 올라왔었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이고 실적도 잘 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고유가 이게 당장은 뭐 꺾이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조금 속도 조절은 있겠지만 연착륙 정도. 그러니까 이것도 좀 기다리셨다가 좋은 가격이 왔을 때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좋은 종목이니까 지금 사셔도 나쁘진 않겠지만, 지금 만약에 사신다면 분할로 사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좀 사놓고 떨어지면 또 사고, 떨어지면 또 사고, 떨어지면 또 사고, 뭐 요 정도로 이제 총알을 나누시면 크게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프로텍. 네, 프로텍이란 종목이 이제 금융 투자 회사를 만들었다. 회사가 아주
재무적으로 훌륭하고 돈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250억 투자한 거는 특별히 특별히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위험 투자 같은 거를 하게 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들은 많습니다. 금리가 올라갈수록 사실 그런 기회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출 금리 기준으로 이제 한 4.3%까지 올라왔는데, 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이게 그러면 시중 금리는 한 5%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대출 금리는 많이 늘었습니다. 예금 금리는 그렇게 못 따라가는데. 자, 그러면 돈이 갈 데는 없는데 이 대출이 5%다. 그러면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부동산 관련된 걸 예를 들면, 대출이 5%면 저기 브릿지나 이런 거 가면 이제 8% 정도 되고, 이 8% 조달하려면 몇 달이 걸리니까 시간 단축하려면 이제 이런 모험 자본으로 와야 되는데, 그러면 못해도 이제 20에서 25% 정도 됩니다. 브릿지를 가져가려면. 근데 이것보다 더, 만약에 사업 성공하면 오케이, 사업 망하면 같이 망하고 같이 죽고 돈 다 날리는 걸로 해서 태울래? 그러면 이런 걸 한 100% 수익 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 금융회사를 따로 만든 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는 편의성의 투자 기회가 더 많아진다. 이게 결국은 금리라는 것은 평균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산의 평균 수익률. 그럼 금리가 0.5%였다. 전체 자산의 수익률이 0.5%밖에 안 된다. 근데 채권이나 이런 건 그렇게 되고 예금이나 그런 건 그렇게 되는데, 그동안 부동산이 좀 많이 올랐고 주식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고, 평균 수익률이 이제 앞으로 기준금리가 2%가 된다. 그러면 2%인 겁니다. 0.5%인 것보다 많이 올라오는데, 그 평균치는 채권이나 이런 게, 예금이나 이런 게 채우고, 그 부동산이나 주식이 또 나빠가지고 또 평균 수익률 깎아먹고 이렇게 해서 또 채우게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도 좋은 투자처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거 이제 시가총액에 비해서 큰 영향을 줄 수는 없겠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그냥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